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4부 5주차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리콜, 즉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러데이 규칙, Faraday's Law 기억하시나요?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그 과학자는 사실 이 전자기학에서도 굉장한 공헌을 하셨고 또 배터리 관련해서도 굉장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 전기의 어떤 생성이 되는 소스, 그러니까 전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소스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발전기도 있지만 사실은 배터리도 있죠. 물론 배터리가 자기 스스로 전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가 됩니다. 그래서 페러데이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선 전자기학에 국한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즉 페러데이의 규칙은 전기장 E와 자기장 B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줬죠. 예전에는 전기와 자기는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러데이 규칙은 결국은 맥스웰이 잘 정리해 줬죠. 두 번째 규칙, 즉 델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미분 형태죠. 이걸 적분 형태로 바꾸면 결국 플럭스 규칙이 되는데, 플럭스 룰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기장을 폐회로를 통해서, 즉 폐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한 값은 바로 그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면에 각각의 점에서의 전기장의 컬, 즉 델 크로스 E를 면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를 붙이기를 그 면을 따라서 지나가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적분한 것과 같다. 즉 마이너스 적분하기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닷 N DA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플럭스 룰, 즉 플럭스 규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왼쪽, 즉 E.ds를 폐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한 값은 결국 EMF, 즉 Electromotive Force가 될 것이고, 그것은 같기를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적분하기를 B.NDA가 될 겁니다. 자, B.NDA는 자기장을 면적분한 거죠. 자기장을 면적분한 것은 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기장이 선적분하는 경로를 경계로 하는 면에 그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시간 변화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로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회로, 즉 돌아가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그 회로는 폐곡선입니다. 그 폐곡선을 따라서 생기는 Electromotive Force, 즉 EMF는 바로 그 회로를 경계로 하는 면에 따라서 자속이 바뀌었을 때 그 자속의 변화량과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자속과 회로가 얼마나 링크되어 있느냐, 링키지로 하죠. 그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링키지는 이 자속이 변한 이유가 자기장 자체가 변해서 바뀔 수도 있고 회로가 돌아가서 혹은 움직여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미쳤으면, 아하, 예전에 아주 처음 시간에 배웠던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배웠던 것과 지금의 지식을 결합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있는데 거기서 흐르는 전류와 그 밑에다가 내가 자석을 두었을 때 어떤 작용이 있는가 실험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생각하기를 자석이 만약 움직인다면, 혹은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내 쪽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그 현상은 같은 현상일까? 라고 질문을 내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전선이 자석 쪽으로 다가가는 경우, 혹은
전선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전선으로 가는 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상대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거나 여자가 남자한테 다가가거나 둘 다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석이 전선에 가까이 가든 전선이 자석에 가까이 가든 이것은 같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이해를 해보면 사실 다른 수식으로 이 두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수식이 결국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플럭스 룰, 즉 플럭스의 규칙을 얘기할 때 자속이 변하는 것은 어느 누가 다가가든 상관없이 변하기만 하면 전기동력, 즉 EMF가 생긴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경우, 즉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전선이 가까이 가는 경우는 로렌츠 힘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됐고, 전선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다가가는 경우에는 맥스웰의 두 번째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해했던 거를 저 밑에 있는 수식으로 풀어보면 결국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장을 경로에 따라서 적분한 것인데, 이것은 로렌츠의 힘의 법칙에 의해서 V 크로스 B를 DS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한 것과 같고, 이것은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저 파란 박스에 있는 식으로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제너레이터가 있었죠.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영구자석이 회전하는 제너레이터, 또 오른쪽은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회전하는 제너레이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다. 밖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는 그런 전자기적 제너레이터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혹은 작동하는 케미컬 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케미컬 셀, 즉 화학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그런 소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배터리가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랩탑,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패드, 여러 가지 패드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럼 이 배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전기를 내보내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배터리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를 생성시켜주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게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차 전지 혹은 1차 전지에 대한 교과서 혹은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른 금속, 예를 들면 징크, 아연이죠. 카파, 구리를 사과에다 꽂아도 사실 배터리가 됩니다. 왜 되냐? 이것들이 각 전극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결합해주면, 예를 들어 볼타익 셀, 저 그림에 보이는 볼타익 셀의 경우는 징크, 즉 아연 고체가 전해질과 만나서 징크 2 플러스로 수용액에 녹고 이 산화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습니다. 자, 이 내놓은 전자를 카파가 수용액 속에서 2 플러스 형태로 있다가 환원이 되면서 카파 금속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양극단에서 일어나면서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바깥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학적인 셀이 도대체 어떻게 전기를 일으키는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전에 2종, 즉 다른 종류의 금속 전극이 있고 그 전극을 전해질에 우리가 담으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화학셀, 즉 케미컬 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전해질, 즉 일렉트로라이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전해질은 이온이 존재하는 그런 수용액 혹은 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약 그 안에 있는 입자가 전하를 띠게 되면 그 전하 주위로 이온들이 차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폐를 했을 때 생기는 차폐 거리를 드바이 길이, 즉 드바이 랭스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지식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주 간단한 케미컬 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조통에 전해질을 담가놓고 커패시터처럼 극판을 위아래로 놓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윗판은 A단자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판은 B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서 더 굼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산이 천천히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이온도 그렇고 음이온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 아래쪽에 더 많은 이온들이 있을 테니까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화학적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생길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케미컬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생기겠죠. 우리도 사람이 많은 곳이 있으면 없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온들도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가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고 그걸 화학적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는 퍼지게 되죠. 이 퍼지게 되는 동기가 바로 화학적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학적 포텐셜 그레디언트 때문에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다 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음이온은 굼뜨고 양이온은 빠르니까 양이온이 더 많이 도달을 할 겁니다. 윗판에. 그렇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밸런스, 즉 균형이 깨지겠죠. 즉 위쪽 판에 양이온이 좀 더 많게 되기 때문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빨리 달리는 양이온이 계속 도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위쪽 극판은 플러스를 띠게 되고 아래쪽 극판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어서 전기장이 생기게 되죠. 이 전기장은 양이온이 더 이상 오는 걸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화학적 그레이디언트, 즉 마이너스 델 C와 전기적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델 파이가 서로 경쟁하게 되겠고 그 경쟁이 팽팽할 때, 즉 평형에 이뤘을 때 더 이상 경쟁을 안 하겠죠. 그 상태에서 형성된 전압이 바로 저 케미컬 셀의, 즉 화학 셀의 전압이 될 것이고 그러한 전압으로 배터리처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평형에 이뤘을 때 저 극판 사이에 만들어진 전기장, 즉 E는 마이너스 델 파이가 될 것이고 이 E가 바로 외부 단자 A와 B 사이에 생기는 전압 V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V는 A에서 B까지 E를 DS에 따라서 선적분한 값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커패시터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케미컬 셀과 커패시터에 차이가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A랑 B 단자, 즉 외부 단자를 쇼트를 시키겠습니다. 쇼트 서킷이라고 그러죠. 즉 외부 저항을 달아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만약 제가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충전을 시켰다면 쇼트 서킷 시키는 그 즉시 방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금방 0V가 되겠죠. 하지만 케미컬 셀의 경우에는 우리가 쇼트를 시켜도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안에 있는 케미컬 포텐셜, 즉 케미컬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전류를 주겠죠. 즉 배터리와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는 일정한 전류를 주게 됩니다. 그게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도 똑같죠. 우리가 충전된 걸 다 방전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케미컬 셀은 다 이상적인 셀, 즉 아이디얼 셀이었습니다. 진짜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면 쓰는 그 시간에 따라서 점점 그 성능이 열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적인 화학셀은 내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뽑아내도 그 전압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 쓰는 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회로로 표현할 때는 아이디얼 셀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우리가 표시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